유명한 힌덴부르크가 참모총장이 됩니다. 힌덴부르크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난 그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막 비행선 힌덴부르크가 네. 이 영화 배경이에요. 아. 철수했다 그러잖아요, 독일이. 네네네. 그 철수를 명령한 게 힌덴부르크. 힌덴부르크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선을 힌덴부르크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저 위쪽에 보면요. 프랑스 동부지대에 돌출된 지역이 있어요. 전선에서 돌출된. 누아용 돌춘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 누아용을 먹었는데 얘가 돌출돼 있다 보니까 방어하기도 불리하고 공격하기엔 소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 힌덴부르크가 후퇴하자. 근데 전략적 후퇴를 하자. 이거 힌덴부르크 라인이라고 부르는 건 연합군 측에서 그렇게 부른 거고 독일에서는 지그프루트 라인이라고 불러요. 힌덴부르크 라인을 만들어요. 근데 얘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속에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가냐면요. 이거를 지시했던 시기로부터 한 달 이후에나 철수해요. 그 한 달 동안 뭘 준비했냐면 일단 그 계획,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그러고 이거 철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있었고 그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면서 되게 악랄하게 철수를 하는 게 원래도 군대는 철수할 때 적군한테 그게 이득이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용품들 다 파괴시키고 이러면서 가요. 근데 얘네는 파괴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파괴시키면서 지뢰도 심어놓고 그러면서 민간인들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얘네가 나중에 와서 먹을 물도 못 마시게 우물마다 다 독을 타요. 그러니까 사실 장면에서 우물 물 뜨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독탄 우물일 거예요. 독도 다 타나요. 그런데 우유가 남아있었다? 좀 아까 소 죽이고 다리 소도 다 죽였고 다리도 다 끊었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만들면서 정작 철수는 딱 4일 만에 해내요. 근데 그 4일 만에 해내잖아요. 4일 만에 만들어낸 그 힌덴부르크 라인은요. 그 3년 동안 얘네가 참호전을 하면서 얻은 모든 참호 기술의 총집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서 그 영국군들도 그 참호에 대해서 감동하는 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영국군의 참호 그 모양새랑 갔을 때 굉장히 조직적이고 뭔가 내부도 이렇게 뭔가 잘 되어 있고 새로 만든 힌덴부르크 라인은요. 1차, 2차, 3차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 지그재그 철조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총이죠. 그 다음에 보병이에요.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새로 다시 다 구축해요. 그리고 그 뒤에 돌격대가 있고요. 그 뒤에 예비대가 있고 그 뒤에 포병이 있어요. 이게 힌덴부르크 라인이에요. 모든 참호 기술의 총집합. 독일은 왜 이렇게 뭐지? 잘해요? 이게 전략들이나 아니면 좋은 건지 국가적으로 아니면 그 특정한 인물들이 이 힌덴부르크가 사실 그때는 좀 나이가 많았고 그 밑에 참모 차장으로 루펜도르프였던 것 같아요. 얘네 이름이 너무 어렵죠? 루텐도르프라는 참모 차장이 있어요. 얘네 둘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고 좀 전략을 잘 짰죠. 그래서 그게 딱 영화의 배경 시점인 거고 아직 그 연합군 애들은 얘네가 전략적 후퇴를 했다라는 거를 잘 모르거나 막 알았을 시점일 거예요. 막 철수를 했대? 막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모든 참모 정수로 준비를 해놓은 애들인데 거기를 치면 싹 다 개죽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연합군이나 독일이나 상황이 좋은 거에 어디도 없던 게 프랑스는요 군사폭동이 일어나요. 왜냐면 프랑스가 그동안 전투를 하면서 군사 복지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일단 식량도 제대로 안 주는데 휴가도 안 보내주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폭동을 어떻게 하냐면요 으아 하고 싸운 게 아니라요 파업을 해요. 군인들이 안 싸우겠다고 파업을 하고 가버리고 무시하고 프랑스 영역이었다. 이미 파워가 있는 자유. 모든 사기를 다 잃었어요. 군사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습에 성공하기를 했는데 문제는 공습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어요. 러시아는 경제력이 진짜 약하거든요. 돈이 없고 군사 사기도 떨어졌어. 그런데 독일은 베르댕 이후에 이미 패색을 갖고 있었던 게 베르댕에 투입했던 모든 군인들이 다 정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예병이 다 죽은 상황에서 신입병사만 존재하는데 보급난은 점점 커지죠. 해상 보급로가 다 막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급난이 왔는데 우기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독일 군대와 민간인이 먹을 수 있었던 게 순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선 그거를 순무의 겨울이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먹을 수 있었던 게 순무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요리법 책을 보면 다 순무 요리야. 근데 재료가 순무 요리, 순무뿐. 다른 재료가 아무것도 없고 거의 그 상황으로 그거랑 힘들어요. 느낌이 비슷하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을 보면 양배추만 나와. 아줌마가 계속 양배추 스프만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느낌. 보릿고개. 그치. 보리죽만 요즘 먹었지. 그 미스터 트러스 나오는 보릿고개? 그렇게 한식량만 가지고 계속. 그리고 베르쟁이 참 그 기억이 났던 게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톰 저는 안 크루즈 봤어요.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재밌어요. 외계인하고 그 진짜 싸워서 처음 그 지구인이 승리한 전쟁터가 베르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영화를 계속 보면은 2차 대전은 계속 오버랩을 하는데 그 부분은 1차 대전이에요. 그쵸.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안에 2차 대전과 2차 대전은 계속 보였는데 1차 대전은 잘 모르다 보니까 안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보이네요. 그런 부분이. 아 근데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병자호란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장가오면 50일. 이거는 5년. 그러니까 4년 4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독일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하냐면요. 안 되겠다. 바다에 있는 영국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요. 그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돈이 남아 있었구나. 독일은. 유보트라는 배만. 유보트라는 보트에 어뢰를 장착해서 그냥 아무 선박이나 격침시켜요. 아, 진짜? 네, 그냥 무작위로 보이는 거 다 무제한이잖아요. 가미가제 같이 막 그런 거네. 해적이네요, 가미가제는 해적. 직접 사람이 있는 채로 자기가 자살하는 거고 이건 그냥 어뢰를 쏘는 거고. 시설에 공격한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인간한테도. 이쯤부터 미국이 나와요. 그렇죠. 얘네가 여기서 민간 여객선 1200명 정도가 타고 있는 민간 여객선을 격침시켜요.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700 몇 명이 죽거든요. 근데 그 700 몇 명이 죽은 안에서 126명이 미국인이에요. 열받았구나. 미국이 열받아요. 그래서 미국이 독일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독일이 바로 어이씨 지금 미국 끼면 나 큰일 나는 건데 이러고 야 진짜 미안하다. 나 잠수함 작전 중단하겠다고 중단해요. 일시 중단해요. 그리고 미국도 에이 앞으로 그러지 마! 경고하고 끝내요. 여기서 아직 미국은 개입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독일의 주장은 이게 완전 민간 여객선은 아니었다. 그 안에 군수물자를 몰래 싣고 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서야 진짜 그랬다라는 걸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막 독일이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 말도 맞았네? 미국도 살짝 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요 그냥 무기만 팔면서 이득만 얻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미국의 음모론이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 그 고전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도 미국의 무슨 그냥 무역선인가가 스페인한테 맞아가지고 침몰을 한 거를 빌미 삼아서 전쟁을 벌였고 1차 대전 개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이고 그리고 월남전 개입은 이건 나중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조작했다. 그래서 미국 배가 침몰한 걸로 치고 침몰했죠. 침몰한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명분을 침몰로 명분을. 만들었고. 먼저 선빵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선에. 근데 사실 이 여객선도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순차적인 게 아니라 1916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걸 그러니까 국가별로 제가 좀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연도표는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도 이제 못하지. 해상 보급로는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전을 유틀란트 해전이라고 또 시도해요 독일이. 근데 실질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발 빼요. 이거 아니다. 영국 진짜 세다. 되지. 아니다 이거 빼면서 어쨌든 전투하면 너네가 더 많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거는 정신 승리고 실제로는 그냥 전략적 패배다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돼요? 보급로는 없고 그러니까 다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겠죠. 미국이랑 이거 안 하기로 하고 서로 한 건데 그래도 다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면서까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제가 얼핏 듣기로 미국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만 그 군수물자를 판 게 아니라 독일한테도 일부 팔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도 해요. 여기저기 팔았구나. 그것도 나중에서야 밝혀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미국은
미국은 돈만 얻으면 장땡인 거잖아요. 참전 안 하고 있었다가. 네. 인생보다 돈. 이렇게 프랑스도 그지 같은 상황이고 러시아도 그지 같은 상황이고 독일은 그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지라도 됐으면 좋겠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막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타개할 방도는 없고 또 힌덴부르크 선은 너무 짱짱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17년을 또 지나가고 힌덴부르크가 17년이니까 제가 잠깐 볼게요.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려서. 미국이 그 들어오는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그때 미국 대통령도 안 한다. 나는 고립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 흉내를 굉장히 많이 내는 그리고 영국의 적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을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고립주의라는 표현을 썼었고 생각해보면은 미국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냐라는 얘기는 하고 맞아요. 유럽이 저 전쟁 2번 겪으면서 전 그게 제일 그 느낌이 뭔지 알겠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휴전기로 보더군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40년 동안 싸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덕을 많이 봤죠. 경제적인 그럴 수도 것뿐만 있을 것 아니라 같아요. 그 맞아요. 전쟁을 피해서 지식인이나 예술가들도 맞아요. 미국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다 가져갔죠. 넘어가죠. 지리적으로 너무 좋아서. 대서양이라는 넓은 큰 참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니까 그러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힌덴부르크선.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네요. 16년의 상황부터 17년 초반까지 왔죠. 힌덴부르크. 힌덴부르크가 3월 달에 철수를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독일이 4월쯤에요. 멕시코에 전부를 암호로 보내요. 맞다. 암호문을 보내요. 어디에 그런 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찾느라 본 건데 치모만이에요. 독일 외무장관. 치모만 보려고 지금 잠깐 볼게요. 미국이 만약에 개입하려 할 경우에 너네가 대신 침공해 멕시코가 해서 대신에 그럼 너네가 옛날에 미국한테 뺏긴 땅 우리가 많이 쥐어줄게 뺏겼죠. 쥐어줄게 이러고 암호로 보내요. 주파수로. 근데 그걸 영국에서 해독해버려요. 영국에서 해독해버려서 이거를 미국에 전달해요. 그렇지. 그랬더니 미국이 이거를 고자질. 대중한테 민간에 공개해요. 얘네가 이랬어. 그러고 선전포고를 해요. 독일에. 4월 6일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해서 이제 드디어 미국이 개입하는데 미국이 개입했을 때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은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맞아요. 적도 없고 그 이전에 막 크고 작게 전쟁을 한 게 사실 거의 없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17위였대요. 그러니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연합군이나 독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를 이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네. 신입 병아리밖에 없고 이 병아리들을 어떻게든 뭐 훈련시켜서 인원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냈던 건 진짜 요만큼밖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 상황이 계속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또 2월 혁명이 터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엎친 데 덮치고. 뭐.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이 터지고 미국은 병력을 투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니벨이란 인간이 나타납니다. 니벨이란 인간은 사실 이것보다 좀 전에 나타난 인간인데 니벨이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아주 기똥찬 계획이 있다. 니벨 작전이라고 불리거든요. 기똥찬 계획. 48시간 안에 내가 이 참호전을 끝내주겠다. 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메꾸는 작전이야? 저 서부전선 위쪽에 아라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아라스 지역을 영국이 선 공격을 해라. 그래서 독일의 예비 병력이 분산되면 프랑스 보병이 N강에서 구멍을 만들겠다.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쭉 다 들어가서 다 파헤치면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전략인 게 들어도 느낌 없어. 느낌이 없는 게 일단 저 아라스 지역도 참호 지역이니까 그거를 예비 병력을 분산시킬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 연합군도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그거 일단 자신할 수 없고 두 번째로 N강은요 독일이 요새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뚫기가 쉽지 않아요 보병이. 근데 그걸 뚫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너무 자신만만하게 계속 얘기해. 다들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렇지 독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 프랑스도 있었네. 이 니벨이 심지어 그 있어줘야지. 프랑스 정부가 되게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당시에 올라온 정치적인 인물이라 니벨한테 반대하는 인물도 너무 많았어서 니벨이 더 호언장담을 해요. 내가 이거 실패하면 내 손에 장지 진다. 거의 이 급으로 해요. 빨간 바지 입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된다 만다로 싸움이 또 엄청 일어났는데 된다 만다로 싸움하고 있을 와중에 그거 피곤하잖아요. 다시 또 정치한 이게 다 너무 알력 싸움으로 번지니까 야 지금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리벨 전략 하자. 그 말 믿고 싶은 거지. 하자 해요. 그러니까 리벨 밑에 있던 한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되게 회의적인 말을 남기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하는데 문제는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리벨이 군사 기밀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계속 온 사방에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다. 당시 파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리벨 전략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독일은 알잖아. 무조건 안 거지. 그러니까 독일은 그걸 알아요. 그 기밀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리벨이 언제 공격할 건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냈네. 어쨌든 리벨 공세가 시작됐거든요. 시작되니까 영국군이 일단 쳤죠. 아라스를. 근데 성과가 부진했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성과가 너무 부진했어. 엔강 공습이 일어났어요. 4월 16일에 일어났는데 그날 새벽에 공습을 하는데 날씨가 일단 진짜 최악이었대요.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였대요. 눈이랑 비가 막 지척지척 하는데 어쨌든 1방어선을 뚫었어요. 근데 그거 일부러 내준 거예요, 독일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 할 건지. 1방어선 뚫고 갔더니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고, 막 그러면서 엔강은 막 가장 강한 요새화된 진지 중에 하나였고, 하루 동안에 그 프랑스 애들이 2만 명이 죽었대요. 아이고야.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다시 참호전이 된 거예요. 리벨. 다시 또 참호전이 됐는데 원래 리벨이 처음에 약속한 게 참호전이 될 시에 공세를 멈추고 그만두겠다. 근데 리벨이 이 정도 됐으면 나 이제 정치적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심을 부린 거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공세를 안 멈췄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군의 의료 체제가 완전히 다 무너졌고 탄약도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고 결국 4월 30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리벨이 추가 공격을 지시를 해요. 이건 완전히 무용지물한 사륙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 불만이 폭발해서 결국엔 리벨이 해임돼요. 스승의 날에 5월 15일에 해임되고 그 뒤로 아까 그 리벨을 욕했던 알고 있을까? 아까 그 리벨을 욕했던 다른 대령에서 이제 총사령관으로 승진한 대령에서? 대령이 아니었나 어쨌든 뭐에서 된 총사령관으로 승진한 패댕이 이름이 패댕이에요. 패댕이 안 쳐지. 패댕이 바로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멈추게 해요. 근데 이미 프랑스는 희망이 다 꺾인 상태에서 이전보다 더 심한 파업. 이제 진짜로 군사 파업과 반란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패댕이 엄청 노력해요. 패댕이 뭘 다 바꾸냐면요. 일단 군 복지를 늘리고요. 작전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일반 병사들도 불러서 너네 의견은 어때? 의견을 포함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소통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프랑스 군대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막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1917년의 상황은 프랑스는 그 반란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은 패션데일 전투라고 또 엄청난 소모전을 한번 했어요. 이거 파스 샹달 전투라고도 하는데 패션데일 전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공격으로 이미 난항을 엄청 겪고 있고 러시아는 무너졌어요. 소련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그랬구나. 소련은 이제 우린 미안한데 전쟁에서 빠질게 하고 독일이랑 약속했어요. 전쟁에서 빠질게 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병력 투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멕시코가 미국한테는 잽도 안 됐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원주민 상태였나? 그래서 서부전선은 양측 다 지금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모전의 양상이었는데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1918년 3월 이후로 바뀝니다. 그동안 병력을 쌓았잖아요, 미국이. 이때 미국이 드디어 병력 투입을 시작해요. 3월 이후에. 그리고 미국이 계획을 400만 명을 투입하는 걸로 잡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끝날 때 총 몇 명의 병사를 투입했냐면 200만 명을 투입했었대요, 미국이.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미국이 어마무시한 숫자의 병력을 투입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투입을 하지만 프랑스는 이제 민간인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독일은 파탄나서 fun무밖에 없던 지 오래고 거기에 물자 이제 나머지 물자도 없어요. 군수 물자고 그냥 일반 생활 물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큰일 났다. 미국이 출정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출정을 끝마치기 전에 그리고 출정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든 뭐 그 제대로 된 출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 끝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부어요. 충계공세라는 거를 마지막 한타를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충계공세의 인원은 독일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군수 물자가 연합군이 훨씬 많았어요. 독일은 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밀어줬을 테니까. 그래서 이 물자 부족을 머리로 써서 해결하자 하고 후티어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짧고 굵은 정예병 포격인 거예요.
독일 병사 내에서도 진짜 뛰어난 정예병을 팀으로 만들어요. 이 팀으로 만든 걔네들 스톰트루퍼라고 하거든요. 스톰트루퍼라고 해서 얘네를 왜 스톰트루퍼라고 부르냐면 다 화기로 무장했어요. 전부 화기야. 다 포격기, 막 화염 방사기 이런 걸로 무장한 터미네이터구나. 네, 거의 그런 애들을 데리고 뭘 하냐면 처음에는 미칼라 지방에 미칼 전투라고 하거든요. 미칼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를 확보해. 거기를 확보해서 영국군을 북서부로 모는 거예요. 북서부로 몰아내므로써 보급로를 확보하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1차 이 미카엘 전투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이걸 보조하는 전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칼을 얻었어요. 미카엘로를 진짜. 오, 대단하다. 그 화염기가 어마무시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얘는 정예병이고 진짜 뭐 안개 자국할 때 얘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 죽이고 아니, 막. 화염이라는 게 화염 방사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방사기 진짜 연기 자욱한 그런 막 이런 거 던지고 그런 애들 데리고 가요. 수류탄 던지고 그런 애들 데리고 가서 진짜 그 조그만 애들이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이 스톰트루퍼들은 다 키도 작은 사람들로. 날 세고 키 작고 기술 좋은 애들로 다 데려가 특수부대로만 싹 다 해서 미카엘러를 얻었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독일 역사상 딱 2명밖에 없는 철십자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때. 근데 문제는 이 승리를 얻고 전투를 계속 그 계획대로 갔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승리에 취한 거야, 독일이. 승리에 취해서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이 미카엘로라는 되게 넓은 도출부를 그동안 너무 지리부진하게 참호전을 하다가 얻은 기쁨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진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북서부로 안 몰고. 그래서 결국 병력이 분산돼 버리고 소모전이 다시 시작됐는데 영국군은 또 금방 또 빠르게 회복되어 버렸고 미국군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 또 작전 개시 16일 만에 이게 중단돼요. 여기에서 또 25만 명. 양측이 비슷하게 25만 명. 근데 문제는 독일이 더 타격이 크죠. 왜? 독일은 돌격대원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예병을 잃은 거니까. 정예병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로 다시 이제 진짜 고립시키자고. 하지만 이미 실패했죠. 2차도 다시 또 실패해서 중단. 또 3차도 해요. 3차는 프랑스군한테 치명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른강에 다시 도달해요. 이때는 정말 60마일밖에 안 남았었대요. 파리와. 거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연합군이랑 프랑스군은 어떻게 해요? 있는 병력 다 갖고 오죠. 그러니까 또 공세를 중단해요. 이틀 만에 중단되어 버리거든요. 아이고. 이 4차 공세가. 진짜 독하다. 끝까지 그러다가 스페인 독감이 와요. 6월에. 드디어. 여름에 초입에 스페인 독감이 확산되면서 독일군은 밥도 못 먹은 애들이니까 더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막 참호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보다 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연합군은 근데 건강하고 몸 건강한 짱짱한 미국 애들이 병아리 같은 좋아. 애들이 나 전투 안 해봤지만 뭔가 이길 것 같아 하는 자신감에 차 있는 애들이 와 있고 독일이 5차 공습을 또 다시 도전하지만 정보 유출로 또 실패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합군이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격을 시작해서 독일이 빼앗았던 땅을 다시 다 돌려놔요. 독일이 그 5차 공습 동안에 어떻게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나아갔던 그거를 다 다시 후퇴시키고 다시 서부전선 다시 참호전. 다시 돼요. 선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가을에 10월에 힌덴부르크 선이 붕괴됩니다. 10월에 힌덴부르크 선이 붕괴되고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 9월 30일에 불가리아가 휴전 선언을 해요. 10월 31일에 뭐 오스만 제국이 나 휴전할래 하고 오스트리아가 11월 3일에 휴전 선언을 해요. 그 상황에서 막 독일 혁명이 일어나요. 이제 독일도 더 이상 못 참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전세가 이미 완전히 기울어서 독일이 질게 뻔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상관들이 독일 수병들한테 수병 상관이 명예를 위해서 싸워라 마지막까지 그걸 강요를 한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 그랬더니 수병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무기고에 가서 무기로 무장해서 난 더 이상 못한다.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수병들이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노동자부터 이런 애들이 다 나와요. 그 노동자들 다 공산주의 사상 약간 이런 거에 감화된 이제 노동자들도 해서 벨기에까지 진출을 해요. 실제로 이 혁명이. 이 상황에서 비렐름 2세가 깃발의 맹세는 어디 갔는가? 누가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격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독일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깃발의 맹세는 어디 갔냔 말이다 이랬는데 한 사령관이 그저 하나의 낱말이 되었을 뿐입니다. 답하고 착 정리되고 독일 수상이 이 혁명을 잠재우지 않으면 독일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러시아처럼. 소비에트 연방이 된 것처럼 여기도 무슨 연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잠재우기 위해 뭘 공표하냐면요. 비렐름 2세와 황태자들이 전부 건자를 포기했다.
그걸 선언하고 바로 몇 분 뒤에 공화국을 선언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서 공화국을 선포한다 하면서 휴전 협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휴전선 라인이 만들어지고 맥배로 돼 있네요. 이 휴전 협정을 한 것도 되게 웃겨요. 이 연합군 총사령관이자 그 프랑스의 원수인 포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포슈가 가진 개인 열차 안에서 협정을 해요. 휴전 협정을. 그래서 프랑스가 그거를 기념으로 그 열차를 그대로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거는 들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걸 부시고 다시 열차를 가져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2시간 전에 끝냈다. 이제부터 토론을 해야죠. 토론 전에 잠깐 결과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근데 파리 강화회의에 원래는 이탈리아도 꼈어야 됐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따시켜요. 원래 약속했잖아요. 영토 주기로. 근데 이탈리아 따시켜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커져요. 결국에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를 왕따시켜? 일본도 따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본도 근데 따당할 수밖에 없기는 그 했죠.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따당했다고. 그리고 너무 늦게 합류했고 너무 소규모였잖아요. 이때 그 유명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고요. 근데 승전국의 식민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독일에는 어마무시한 막대한 배상금, 베르사유 조약의 231조 항일 거예요. 아마 맞을걸요? 그게 231조 당시 맞아요. 독일 GDP의 5배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독일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이 세금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22년간 갚으면 그 돈이 돼요. 1320억 마르크래요. 거둘 게 어딨다고 20밖에 안 먹고 있는데 지금. 1320억 마르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베르사유 조약을요.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해요. 근데 이 그랬대요.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이 왜 그런 거냐면요. 독일이 옛날에 프랑스 전쟁에 이겼을 때 그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비렐름 1세가 대관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굴욕을 갚겠다고 그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해요. 그래서 231조에 전쟁의 모든 책임은 다 독일과 그 우방국에 있다라는 그 말을 넣음으로써 이제 아까 말했던 모든 책임이 독일에 있는 그런 관점, 역사적 관점들이 생기고 유럽의 지도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칸반도는 여전히 폭탄으로 막 엄청난 신생 국가들이 막 생겨나고 근데 이 전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연합군도 이미 너무 많이 소모가 됐고 경제력도 완전히 파탄이 났고 미국만 득세한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파시즘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이게 나중에 그 2차 대전으로 이어진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길고 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대전. 1차 대전. 제가 어제 4시간 동안 벼락 친 걸 2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했나요? 훌륭했어요. 일단 물 한 잔 드시는 동안. 네. 아마 감사합니다. 듣기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막 너무 복잡하고 말도 막 버벅버벅하고. 복잡한 거를 되게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전쟁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죽을 것 같네요. 하면서 다 죽을 것 같네요. 성대모사 달인이 왔다 갔다 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독일의 민족성이 저는 궁금한데 심리학자로서 걔네들은 투쟁을 태어났나? 전쟁력이 일당백인 것 같은 게르만족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영민한데 공격성이 있는 민족 같은 이 영민함을 공격성을 합치니까 전쟁력이 뛰어난 손재주도 있고 꼼꼼해. 그러니까 무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는 무기 개발이 이때쯤 활발하게 1차 세계대전이 폭발적으로 그때 이제 기술력이 맞아요. 발전했기 때문에 통신 기술부터 온갖 게 다 나왔대요. 생리대도 그때 처음 발명이 됐다고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비행기도 그때쯤 만들어지지 네, 않았나요?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그죠. 하면서 비행기 기술이 그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게 독일에서는 전투기가 비행기가 전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영국 쪽이나 그때는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1차 대전까지는 아직 공준전이 그렇게 중요한 맞아요. 시기는 아니었고 참호전이랑 게 그런 의미고 2차 대전에서 이제 공준전이 엄청 맞아요. 중요해졌죠. 그렇죠. 그때 제트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1917에서 보면 비행기들이 낮게 떠서 뿅뿅 이러면서 날아다니면서 맞아요. 기억에 약간 그 비행기가 내가 생각한 그 비행기가 아니고 패러글라이딩 한 비행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라이트 형제가 만든 것 같은 딱 그 비행기. 맞아요. 곧 떨어질 것 같은. 뚜껑도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퀘스트를 하나 끝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수고하셨어요. 역사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중반쯤 가서부터는
앞에는 이렇게 이유가 있이 좀 시작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전쟁을 위한 전쟁을 그냥 계속 해대고 있는. 근데 사실 앞도 이유가 사실 없죠. 다들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엉겁결에 하다가 하게 된 술을 것 먹는 같아서. 것처럼 전쟁을 위한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냥 좀 안타까웠던 아, 게 술이 술을 먹는 느낌? 독일이 계속 이제 살궁리 하느라 전쟁을 계속 다시 이 전투 저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거의 후반부에선. 근데 너무 엉망진창이라 시트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웃기려고 이러나. 이 전쟁에 대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좀 보다가 말긴 했는데 월드워2 제가 알기로는 소금님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큐를 쭉 봐도 너무 황당한 장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더 이런 뭐랄까 체계가 더 안 돼 있었을 거니까 근데 좀 긴박한 상황에서는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데 또 1차 대전은 통신밖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무선 그래서 통신. 그 통신이 또 포격이 오면 끊겨요. 맞아요. 그 유선 통신이었어서 네, 그 그 선이 당시만 끊겨버리고 전서구를 날리거나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전령은 사람이 죽고 전서구는 긴 내용을 적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군은 4년 동안에 아군을 포격해서 죽은 케이스가 거의 또 10만 명 단위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또 그게 어렵고 그 개개인도 전시 상황에선 되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니까 판단이 안 된대요. 맞아요. 근데 또 이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또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선전도 되게 하잖아요. 국가 간의 선전.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편지를 다 검열해요. 아. 무슨 내용을 적는지. 근데 검열을 하지 않아도 병사들이 여기 참호 너무 아늑하고 여기는 물자도 많고 나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항상 거짓말로밖에 편지를 안 적었대요.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감동적이고 슬프고 눈물 나죠. 참호가 아늑해. 뭐야. 아늑한 이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참호에 있던 쥐들이 시체를 하도 먹어서 쥐 크기가 이만했대요. 까보니까 쥐가 크다고. 그리고 병사들이 얼굴에 철조망을 쓰고 잤대요. 그러니까 철망을 쓰고 자야 쥐들이 얼굴을 안 파먹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반란이 네, 귀 끼고 하는 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참호전이 더 잔혹한 전쟁이라는 게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2차 대전 얘기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보면 개인 참호들이 나오는데 그 지저분하고 그 안에 참호족 그래서 거의 썩어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 맞아요. 가는. 우기 이후에 참호가 너무 습해져서 그냥 참호 안에서 잠만 자도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어. 왜냐면 일하면서 다치잖아요. 전투를 하면서. 조금만 다쳐도. 그렇게 사실은 되니까. 초반에 그 주인공 남자가 철조망 잘 맞죠. 손 다치잖아요. 저걸 딱 보는 순간에 파상풍. 파상풍. 저도 그 그거 걱정했어요. 딱 생각이 떠오르면서 괜찮을까? 심지어 그 누구예요? 같이 갔던 애가 툭 치는 바람에 손을 쥐파먹던 시체 안에 맞아요.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파상풍을 너무 걱정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걸 굳이 다치는 걸 넣었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은 메타포. 예수가 손에 성은이 있잖아요. 손바닥에. 그래서 그걸 약간 사용하려고 넣은 게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굳이 넣은 거 보면. 근데 또 파상풍 안 걸렸잖아요.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물이 많고 시체 그렇게 있고 썩어 나가고 쥐 많고 한데 정상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 정신병이 걸렸을지도 몰라. 그때 아까 미술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쟁터에서도 예술이 꼽혔던 게 그때 트렌치 아트라는 게 나왔대요. 저도 오늘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병사들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총알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 물품들의 조각을 하는 거예요. 총알의 조각을 하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트렌치 아트들이라고 남아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몰랐어. 근데 옛날에 그 기억은 나네요. 총알 얘기하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았던 분들, 삼촌뻘 되는 분들 군대 가시면 총알 탄피를 가지고 여자친구 반지를 만들어준다고. 저도 그 소설에서 읽고 그랬어요. 전 실제로 이제 들었었는데 되게 자랑하시는 거여서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를 아까 보면서도 느꼈던 게 그냥 둘이 걸어가면서 그 전쟁 중에 정말 긴박한 임무를 띠고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네 소소한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사람 사는 거구나. 나는 뭐 군대를 가지도 않았고
뭐 전쟁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먼 얘기고 전쟁하면 그냥 왠지 긴박하고 치열하고 뭔가 뭐 막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저것도 삶의 일부였구나. 그 와중에 뭔가 다급한 걸 얘기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게. 생각보다 저쪽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 같지 않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영화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장면들이 되게 새로웠던 게 네.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랑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똑같이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그게 약간 질이 달라요, 느낌이.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는 그냥 진짜 참혹한 현상을 막 보여주고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무주의? 이런 게 되게 큰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는 그 안에서의 인류의 그러니까 인류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 안 돼.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보이는 가족, 막 히틀러, 홀로코스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1차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보여줘서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강하게 깔리지 않고 얇게 음악이 깔리더라고요. 네. 그거랑 그 롱테이크랑 이 뭐 사람들의 대화랑 이런 게 쫙 연결이 되면서 되게 묘한 전쟁 영화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차 대전은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한 악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그냥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꼬인 상태에서 일어났던 뭐 이상한 거잖아요. 명예와 뭐 아니면 식민지라고 핑계를 댔지만 약간 들어보면서는 뭔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때가 이렇게 한번 싸울 만한 때가 온 듯한 다들 불을 끌어서 뭔가를 하나 맞아. 기다리고 있었던데 그냥 이게 다 엉켜가지고 이 전 시기에 이렇게 그래도 몇 개 국가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 건 보통 종교로 인한 전쟁들이었지. 근데 이건 딱히 그것도 아닌 걸 보면 그냥 어떤 전쟁이 왔다가 가는 어떤 흐름의 때였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윗사람들이 결정한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건데 그들의 결정조차도 어이가 없으니까 뭐 진짜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도 알 수 없고. 알 수가 없죠. 근데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그거를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가 말로 풀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저도 재밌었어요. 배웠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전쟁사 부분은 덕후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진짜 파고드시거든요, 전쟁사 덕후들. 밀떡들 진짜 파고드는데 저 그분들한테 가면은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아니 밀떡들은 저거 아니야? 막 전략 같은 거 막 분석하고 모든 와요. 전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 진짜? 연도부터 참여자, 뭐 죽은 사람들, 뭐 사용한 무기 이런 것까지 다 외우는 밀떡들이 되게 누가 나라에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밀떡이에요. 맞아요. 중세 전쟁 르네상스 전쟁사 이런 거 관심 그런 거 했던 있고. 사람이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2차 대전은 좀 단순해지는 게 보면 2차 대전사를 보면 전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나치라는 절대악이 있어. 그리고서 진행이 되니까 전쟁에 그냥 포커스 훅 들어가는 느낌인데 1차 대전은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이게 더 다루기도 애매할 수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거의 성과하기 구별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맞아. 어느 편을 들 수가 그쵸. 없어. 맞아요. 그래서 영화도 2차 대전 영화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2차 대전은 딱 전범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1차 대전은 사실 근데 이걸 전범국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해요. 참 복잡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뭐가 됐든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약간 반전 느낌이 많이 나는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약간 거기서 저는 인류애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조조래빗 보셨어요? 아니, 최근에? 저는 못 봤어요. 아쉽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조조래빗이라고 되게 잘 만든 네. 그 2차 대전 배경의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인류애를 진짜 네, 이렇게 풀어냈구나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요. 좀 잘 만든 영화라 보시면 관심 가실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이게 1차 대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딸아이랑 같이 그 유럽을 돌면서 그래서 CC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세르비아 걸 한번 또 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관심이 조금 생겼었는데 이렇게 쭉 풀어주시니까 저도 이게 파편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사관 중에 어떤 하나 쪽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교육에서 못 배운 거를 그렇죠. 무료 사교육으로 오늘 저도 쭉 공교육에서 그러네. 못 배웠던 것 같은데 어제 급하게 벼락 쳐서 와 미치겠다 막 이러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공부하실 재밌었어요. 때 어떤 자료를 참고를 하세요? 저 어제 유튜브 봤어요. 아, 그냥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듣고 이렇게 그래도 이게 연기가 정리를 되니까. 맞아. 네, 왜냐면 배웠던 내용이긴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 비스마르크 배웠는데 여기서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댔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니까 그랬죠. 부러워요. 돈만 내시면 배우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훨씬 그래요.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면은 훨씬 퍼즐 맞추기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기 전에 어떡하지 막 이러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엄살이었죠, 풀어줘서. 엄살. 네. 근데 지금 약간 돌이켜보면 흑역사인데 너무 엉망인데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발 역사하는 사람이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아이. 말도 너무 빠르고 버벅이고 아니, 최고인데. 네. 저희 최고였어요. 교수님이 항상 교사는 톤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음. 오늘 이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톤 유지가 안 근데 되더라고요. 톤 유지되면 재미없어요. 톤 유지되면 자요. 그 강약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사의 톤, 그 아니, 일정한 여기는- 에너지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는 그랬는데 선생님을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긴 하죠. 이야기지. 사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사교육은 막 욕설도 뱉어주고 막 심판도 한 번씩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요. 대필 던져줘야죠. 금융단지도 맛이 있어요. 사교육이죠. 네, 네. 그래서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컬러풀하게 히스토리를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도 다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이 배움의 즐거움이 있네요. 네. 오늘 포장. 아니, 정말로. 조이 의원님이 너무 좋았다고. 생동감 있고. 그러니까.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컬러풀 히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최고였어요. 진짜.